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약세를 보이면서 1140선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5포인트가 떨어진 1144.31을 기록했는데요. 자, 뉴욕 증시에서 우려했던 기업들의 실적 악화 우려가 국내 증시에도 고스란히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금융감독당국의 건설업체 구조조정 가속화 방침 그리고 현대기아차에서 나온 비상경영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완성차 업계 마티형이죠. 현대기아차가 어제 오후에 갑작스럽게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 업계 최대 완성차 기업이 위기 타개책을 공시화하면서 오히려 더욱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의 심희정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전화 연결이 아직 고르지 않은 모양인데요. 자, 이미 그 자동차 업계의 위험 수위는 이미 상당 부분 높아져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쌍용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12월 달에 월급을 공식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회사에서 공식 발표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택 공장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GM 대우차 관련해서도 한 8일 정도였던가요? 근무일 기준으로. 현재 그 전 공장을 전국에 있는 전 공장에 가동을 중단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 수요 감소에 따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전 공장을 잠시 휴업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그 전 직원들이 현재 휴가를 떠나고 있는데요. 휴업 수당의 한 70%를 받고 전 직원들이 휴가를 떠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맏형경인 현대기아차마저도 이런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선언을 하면서 현재 자동차 업계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금융당국이 현재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업계라면 이제 건설업체와 중소조선업체들도 자동차 업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김종찬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들어보죠. 서울경제신문의 우승호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금융감독원이 건설업과 중소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발표를 했군요. 자,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자, 어떤 소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김종찬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불안과 실물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와 중소조선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초부터 구조조정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종별 신용위험 평가 태스크포스를 설치한 후에 연말까지 평가 기준과 세부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심사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우선 그 수출 선박을 건조하는 중소조선업체 26곳과 이 중에서 이제 자금 사정이 어려운 곳, 그리고 금융권의 시행령 공여액이, 그러니까 여신액이 대출이 500억 원을 넘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삼되 신규 자금 지원을 요청하거나 경영 악화가 예상되는 업체가 우선적인 심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 금감원이 그 기준을 만들면 이 기준에 따라 주채권은행은 내년부터 그 업체별로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해서 구조조정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심사 결과 그 각 개별 기업을 이제 정상, 일시적 유동성 부족, 부실 징후, 부실 등 이제 4단계로 구분해서 A부터 C등급은 이제 신규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D등급, 부실 평가를 받게 되면 자금 지원이 중단돼서 사실상 퇴출 선고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관심 가는 사항은 퇴출 대상 업체가 과연 어디인가인데 퇴출 대상 업체가 몇 개 정도나 될까요? 예, 사실 뭐 오늘 발표된 상황에서 지금 퇴출 대상 업체가 몇 개다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근데 이제 은행권에서는 올 상반기부터 그 론 리뷰를 하고 있어가지고 대충적인 윤곽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권에서 보고 있는 거는 일단 여신 500억 원 이상의 건설업체가 한 200여 개 정도로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정부가 시장의 어떤 충격이나 어떤 시장 반응 그런 걸 상황을 봐서 한 5% 정도 되는 한 10여 개사를 D등급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소조선업체 26곳 중에서도 한 3개에서 5개 정도가 퇴출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퇴출이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사라지는 걸 뜻하지만 또 이 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소중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좀 최소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우승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서두에 현대기아차의 비상경영체제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자, 서울경제신문의 심희정 기자가 다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갑작스럽게 이제 비상경영체제를 발표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사정이 좋던 현대 기아차마저 어제 갑작스럽게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그 전에도 간간히 응급 조치는 있어 왔습니다. 현대차 측은 이번 발표가 내년도 사업 계획과 조업 단축 등에 대해 이런저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들이 업무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현대차 아산 공장은 그랜저와 소나타 등 중형 차종을 생산하는 곳으로 이미 주 야간 각각 5시간 근무를 축소된 조업 시간을 곧바로 1시간씩 줄어든 주 야간 4시간만 하기로 결정했고요. 버스를 생산한 전주 공장은 주 야간 2교대제를 1교대제로 변경하기로 노조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노조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야간 조업은 당분간 전면 중단되는 겁니다. 네. 적극적인 감산에 따라 올 판매 실적은 당초 예상보다 60만 대 줄어든 420만 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네. 과장급 이상 관리직의 임금 동결도 수반됩니다. 현재 현대 기아차 관리직 사원들은 연봉 계약제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초 별도의 연봉 계약 없이 동결된 임금만 받게 되는 건데요. 관리직의 임금 동결은 고통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생산직과 관리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네. 조업 단축이나 홀류 생산 등 생산 유연성 확보가 언제나 노조 측의 양해만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현대 기아차의 비상경영 체제 도입의 의미는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예, 내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자동차 수요 위축에 적극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요. 위기 상황을 기회로 삼기 위한 품질 경영이나 소형차와 친환경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보관은 이미 수립된 만큼 판매 부진의 늪도 현명하게 대처하겠다는 자세로 보입니다. 비상경영의 축을 생산직은 물론 관리직까지 확대시켜서 전 임직원이 경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밖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거의 응급처치를 받아야 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미 중환자 상태다 이렇게들 진단을 받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22일부터 GM대우는 부평, 군산, 창원 등 전 공장의 생산 라인을 모두 세웠습니다. 라세티 젠트라 등 그래도 버틸만 하다는 중소형 세단을 생산한 부평 1공장 가동까지 모두 중단되는데요. 공식적으로는 내년 1월 4일까지로 돼 있지만 그때까지 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쌍용차는 회사 창립 이래 가장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공장 문을 닫은 쌍용차는 전 직원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운영자금 고갈로 이번 달 월급을 주기 어렵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모기업인 상하이 자동차에 긴급 자금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지만 이번 주 중 결과가 난다고 했지만요. 아직까지는 그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경영진이 국내 조직을 축소하고 신차 출시를 미루는 조치까지 취한 상황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신차 출시를 통해서 회사가 유지되는데요. 자동차 회사로서 영업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어 노조 측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르노 삼성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연말까지 일단 자동차 생산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본사의 대규모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임원진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자를 받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자, 지금 미국과 유럽 등 자동차 주요 생산국들에서 이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자동차 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현재 자동차 산업은 국내 총생산 증감률을 5%가량 좌우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기 침체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소비자라는 면에서 체감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업계에선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개별 서비스의 30% 인하 조치도 적절했지만 이와 더불어 자동차 업계를 살리기 위해 할부 금융 지원 부문도 덩달아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차값이 비싸서 차를 못 사는 게 아니라 할부 금융 때문에 자동차 판매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타 업종으로 파급 범위가 가공할 만큼 자동차 업종의 추락은 막아야 한다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현대 기아차만 하더라도 지금 생산량이 한 12% 줄어든 60만 대가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재고량도 3.9개월어치가 쌓여 있다고 합니다. 무척이나 참 만만치 않은 상황이네요.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심희정 기자의 도움 말씀 청해서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미국이 제로 금리를 선언한 등 유동성 공급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금 시장 상황이 점점 회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과연 그것이 이제 대세로 굳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물론 의문이 갑니다만 일시적으로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의 이상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죠. 자,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훈입니다. 네, 자, 신용 경색이 완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지표로 확인이 되는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통상 신용경색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는 테드 스프레드가 사용되는데요. 테드 스프레드는 3개월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과 국제 자금 시장의 기준금리인 리보의 격차를 뜻합니다. 이 테드 스프레드가 커질수록 신용 위험이 커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어제 뉴욕 채권 시장에서 테드 스프레드가 0.03%포인트 내린 1.4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테드 스프레드가 1.50%포인트 밑으로 내려간 것은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보호 신청을 한 지난 9월 15일 이후 처음입니다. 테드 스프레드가 축소된 것은 은행 간에 서로 달러를 빌려주는 금리인 리보가 떨어지고 미 국채 수익률은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미 FRB의 제로금리 정책 등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자금 시장이 풀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금융위기에 진원지인 주택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조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텐데요. 자, 어떤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까? 네, 치솟았던 모기지 금리도 차츰 낮아지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싹트고 있습니다. 현재 모기지 금리는 미 FRB의 잇따른 금리 인하 여파로 지난 1960년대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일례로 30년 만기 대출금리의 경우 5.17% 정도입니다. 금리가 대폭 하락하면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움직임도 조금씩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번 달인 12월 현재까지 미국에서 모기지 신청 건수는 지난 11월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모기지 채권 매입 의사를 밝힌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기지 신청 건수의 상당수가 쌍금리의 새로운 모기지로 갈아타려는 리파이낸싱 수요인 점을 감안하면 주택 매입 심리는 여전히 낮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네. 자, 앞서 테드 스프레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는 것이 가장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최근 테드 스프레드가 크게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여름 발생한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8월 신용위기가 발생하기 전 테드 스프레드는 평균 0.38%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미 정부의 파격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자금 시장이 최악의 상황은 지났지만 여전히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을 보다 냉정하게 말하면 은행끼리만 돈을 주고받을 뿐 위험을 감수한 투자와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테드 스프레드가 더 낮아지기 위해서는 리보 금리가 낮아지는 동안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안전 자산에 대한 지나친 쏠림 현상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이상훈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상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가는 적지 않은 폭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환율은 다시금 1,300원대 중반을 향해서 가는 듯한 다시 좀 불안한 그런 장세를 보이고 있군요. 별로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오늘의 증시 마감 시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혜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감 시황 정리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하며 1140대로 물러났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GM과 포드 등 주요 자동차주들이 급락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 같은 뉴욕 증시 약세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오늘 첫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일본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가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엔화 강세로 인해 올해 70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하게 될 것 같다고 고백하면서 경기 악화 우려가 다시 주식시장을 올감했습니다. 네. 또 오늘 금감원이 건설사와 중소조선사들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 방침을 밝히면서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5포인트 내린 1144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도 7포인트 내린 338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업종별 또 종목별 움직임은 어땠나요? 예, 도요다 쇼크로 인해서 자동차주들의 타격이 컸습니다. 현대차가 10% 넘게 떨어졌고 기아차는 설상가상으로 미국 렌터카 업체에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격 제한폭 근처까지 떨어졌습니다. 쌍용자동차는 임금 지급이 중단됐다는 악재에 하락세를 이어가며 1,015원에 마감했습니다. 또 구조조정 악재가 불거진 건설과 조선업종도 하락폭이 컸으며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출자산 부실 우려로 인해 은행주들도 약세였습니다. 대형 IT주들도 가파른 경기 하강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가 재차 고개를 들면서 하락폭이 컸습니다. 삼성전자가 6% 떨어졌고 하이닉스도 채권단 지원 소식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의 상승세를 사실 좀 불안하게 보는 쪽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기업 실적이라든지 뭐 경기 상황이 실제적으로 전혀 나아진 게 없는데 여러 가지 정책이 발표되는 것에 따른 기대감만으로 너무 오르는 거 아니냐. 이거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 이러한 그 정책 랠리가 이제 한계 부딪힌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미국, 중국, 유럽 등 전 세계적인 경기 부양책과 금리 인하 공조에 화답하며 그동안 정책 랠리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감원 소식, 공장 가동 중단, 기업 실적 적자 전환 소식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면서 경기 악화의 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공포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정책 랠리는 이제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만 해도 중국이 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를 발표했으나 상하이 증시는 오히려 크게 떨어졌습니다. 또 한편 수급상으로 보면 랠리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서둘러 나오고 있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는 주가가 더 이상 오를 수 없다는 투자 심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책 발표에 따른 랠리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시장의 관심은 경기 하강 속도와 기업 실적 악화 그리고 정책 집행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혜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서 들어봤고요. 잠시 후 이어서 뉴스 단신을 이어가 보죠. 네, 하이닉스 반도체의 채권단이 하이닉스에 8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채권단은 오늘 5천억 원의 신규 대출과 3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골자로 한 자금 지원안을 결의했습니다. 지난 11월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1.18%로 작년 동기 대비 0.2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연체율은 1.86%로 치솟아 은행권의 건전성 관리에 지장이 걸렸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 사람도 경사가 가파른 한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농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연말 정산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낸 경우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임시투자 세액 공제 제도도 내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네, 이어서 잠시 후에 증시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나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블룸버그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김경수 차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하락을 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한 엿새였던가요? 꾸준한 이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대세 상승기에 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런 섣부른 진단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셨지만, 예. 역시나 다를까, 그 약간 불안한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의 그 생각에 조금은 들어맞는 듯이 지금 살짝 좀 하락세로 좀 꺾이는 듯한 에너지가 좀 예. 고갈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장의 하락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장에 대한 정리부터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안 그래도 그 지수의 그 단기 급등에 따라서 그 일시적으로 조정이 좀 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내다봤었는데요. 네. 마침 그 밤 사이에 그 미국 시장이 그 하락함에 따라서 그 네. 여파가 고스란히 그 미치면서 그 국내 증시 역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 1% 넘게 그 하락 개장한 그 코스피 지수는 그 장중한 때 그 개인 매수세에 그 한 자릿수 때까지 하락폭을 좀 축소하기도 좀 했지만요. 그 이후에 그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그 매도량이 점차 늘어나서 다시 그 재차 하락세를 보이면서 낙폭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기에 그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제 하락세를 보이는 데다 그 원달러 환율 역시 그 급등세를 보이면서 그 지수 하락에 더욱 부채질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네. 그 대부분의 업종이 그 하락하는 가운데 그 시장의 단기 급등을 주도했던 건설주는 건설사에 대한 그 구조조정 가속화 소식 등이 겹치면서 그 하락세를 좀 주도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덩달아 그 증권주도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동차들이 속해 있는 그 운수장비 업종 역시 낙폭이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그 외에도 그 철강금속이라든지 은행 등 그리고 그 금융주마저 그 동반 하락세를 나타내는데요. 그 반면에 그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그 보험업종, 그다음에 그 KTNG 같은 그런 그 몇몇 경기 방어주들만이 그 상승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네. 그 투자 주체별로 보자면은 그 전일까지 꾸준하게 그 4일 연속 그 매수를 보였던 외국인이 오늘은 그 매도로 돌아서면서 630억 정도 매도세를 좀 보였고요. 전날 그 3천억 정도 매도를 나타냈던 그 기관도 오늘 역시 그 850억 정도 매도를 보이면서 나란히 그 지수 하락세를 좀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하지만 그 장중한 때 그 39포인트까지 빠졌던 그 코스피 지수가 장이 그 마감할 무렵에는 그 연기금의 그 매수 유입과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그 매수 전환으로 인해서 낙폭 축소를 갖다 시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연기금이 약 1천억 가까이 지금 매수 유입이 들어왔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1,100억 정도 매수 우위를 좀 보였지만은 장을 결국 돌리지 못하고 그 전일 대비 2.9% 약 35%가 빠진 1,14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그 국내 증시가 그 단기 급등했다 그 대한 그 부담감과 그 1,200선 전후에 놓인 그런 그 강력한 매물 부담으로 인해서 조정이 그 마침 그 필요한 시점이었었는데 그 미국 시장이 마침 그 하락을 하면서 약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여기 그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그 한마디로 그 엎친 데 겹친 게 돼버린 그런 하루였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1200선대를 뭐 다시 복귀를 그 수복을 한 해 어쩌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한 2000선에서 이제 숨가쁘게 워낙 가파르게 떨어져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한 1200선 정도는 우리가 다시 좀 회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일견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뭐 현대기아차가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하고 쌍용차가 이달 월급을 못 주고 이래저래 하는 그런 들려오는 소식들만을 정리해서 종합해 볼 때 지금 상황에서 과연 1000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이게 맞는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객관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시장을 들여다보고 이게 객관적으로 맞는 상황인지 맞는 생각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특징 업종이나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예, 그 먼저 그 바이오 관련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장초반에 그 황우석 박사가 코스닥 시장에 그 입성할 것이라는 소식에 네. 관련 바이오주들이 그 급등세를 보였었습니다. 네, 출렁거렸죠. 예, 그 한 코스닥 상장사가 그 황우석 박사가 설립한 그 장외 그 바이오 벤처 기업인 그 에이촌 바이오의 지분을 매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우회 상장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알려지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그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장 마감에는 오히려 그 대부분 약세로 많이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뭐 ST큐브가 그나마 그래도 강세를 보였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제이콤이라든지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7%, 메디포스트는 뭐 10%가량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그 자동차주가 되겠는데요. 뭐 아까도 좀 말씀하셨었지만은 그
그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경영 환경 악화로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한다는 걸 발표한 데 이어서 그 쌍용차 역시 그 운영자금 고갈로 이번 달 월급을 지급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밝힌 가운데 모기업인 그 상하이 자동차도 긴급자원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여기에 그 뉴욕 증시의 그 자동차주의 급락과 그다음에 그 일본 토요타의 사상 처음으로 그 영업 적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냈었습니다. 네. 그 특히나 그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렌터카 업체죠. 그 허츠라는 데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막판 무렵에는 오히려 그 하한가 근처까지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네. 뭐 현대차가 10%, 기아차가 14%, 대여차 판매니 쌍용차니 12%, 13%까지 밀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장 초반에 나왔던 얘기가 글로벌 신용평가사 그 무디스의 그 신용등급 하향 조정 소식에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그 무디스가 그 취약한 IT 수요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서 하이닉스의 영업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지정을 했었고요. 외국계 증권사인 그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올 4분기에는 1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나타내고 내년 역시 그 4분기까지 적자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뭐 이런 그 부정적인 전망의 급락세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 마감 무렵에는 그 하이닉스 그 채권단에서 8천억 원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막판에 그 낙폭을 크게 축소시키면서 결국 마이너스 510원, 7,7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부강약품이 되겠는데요. 그 만성 비형 간염 치료제 보험급여 그 범위 확대에 따른 그 수혜지로 지목되면서 이틀째 지금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그 입법 예고에 따라서 이 회사의 주요 제품인 그 레보비르라고 있는데요.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그 어제 그 8%대의 그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도 이어서 그 오늘도 전일 대비 그 1,200원이 오른 18,000원에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그 금융당국이 건설사 및 그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에 그 속도를 내겠다는 그 발표가 나오면서 건설주로의 낙폭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물론 이제 최근 그 당기 급등에 따라서 무엇보다 이게 제일 큰 거겠죠. 당기 급등에 따라서 매물 압박이 심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차원에서 매물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GS건설이라든지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건설이 공이 5, 6%까지 낙폭을 보였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업종과 종목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무래도 이제 단연 가장 큰 낙폭도 크고 업종 자체가 이제 뭐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들을 놓고 보자면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업종이 좀 더 하락폭이 굉장히 크고 스포트라이트를 안 좋은 쪽으로 받은 하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대차가 10% 넘게 하락했고요. 기아차가 거의 하한가, 대우차 판매가 13% 그리고 쌍용차도 하한가 가까운 13.9%까지 빠졌단 말이죠. 예. 자동차 업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출연을 하시면서 이제 그 추천 기업으로 현대차나 기아차나 현대모비스 등을 추천을 하신 분들이 적지 않았단 말이죠. 예. 자, 그분들의 이러한 그 투자 전략이 지금도 과연 유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자동차 업종에 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좀 궁금합니다. 예, 전체적인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그 미국 시장에서의 그 GM이라든지 클라이슬러 아니면 뭐 포드 같은 그런 자동차들이 계속해서 약세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역시 믿었던 그 일본의 도요타마저 그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졌었는데 그 최근 들어서 제일 못 올랐던 업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업종하고 IT 업종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그 못 올라가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 GM이라든가 뭐 클라이슬러, 이 포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이 많이 상존해 있는 상태에서는 네. 쉽사리 추천을 하지는 못하겠고요. 다만 우리가 모르는 그런 현대차도 그 비상경영 처리 체제에 돌입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이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 추천을 한다기보다는 좀 일단 관망세로 일단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역시나 그 많이 빠졌다고는 하지겠지만은 IT 쪽으로는 조금 그 시각을 좀 내년에는요. IT 쪽으로는 시각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기는 하는데 자동차 업종은 특별한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좀 관망세를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건 아무래도 쌍용차 같습니다. 이제 과거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때 특히나 이제 디젤류 가격이 휘발유가와 역전이 되면서 디젤류를 주로 사용하는 이제 SUV카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쌍용차가 가장 큰 타격도 입었었고요. 그리고 상하이차로 인수가 되면서 뭐 기술 유출 논란이니 뭐 자본만 기술만 빼가고 자본 투자는 하지 않느니 해가지고 이래저래 충돌도 많았었는데 그런 어떤 그 기업의 실적 악화는 물론이고 노조 측과 또 기업을 갖고 있는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 간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로까지도 상당히 비화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상하이차 입장에서도 이제 과거 한 1만 원 정도 주당 단가로 해서 한 51% 지분을 인수를 해서 한 5,900억 정도를 투여해서 회사의 경영권을 가져갔는데요. 지금 그것이 주가가 한 1,000원대로 떨어지면서 이미 5천억 원이 넘는 투자 손실을 이미 주식시장에서 입고 있단 말이죠. 네. 그 상황이 참 고와 보일 리가 없는데 이래저래 끌고 가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된 것 같고 현대 기아차 역시 지금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쌓이는 재고 물량이 3.9개월어치 물량이 쌓여 있다고 하니까 이거를 소진시키는 것 자체도 참 쉽지 않은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동차 업종에 앞으로 갈 험한 길이 상당히 좀 멀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자, 건설 관련주들은 어떨까요? 요즘 건설 업종이 사실 여러 가지 규제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서 반짝 상승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규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성에 찰 만큼 풀리진 않았단 말이죠. 예. 그에 따른 역풍도 맞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어제의 정부 당국의 발표가 있으면서 건설에 대한 그런 규제 완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기대에 좀 많이 좀 못 미쳤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예상을 좀 해봅니다. 어차피 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건설이 많이 주도를 했다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수를요. 뭐 대림산업이라든지 아니면 GS건설, 현대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중소형 건설사까지 전부 다 지금 올라가면서 최근 들어서 20-30%씩 꼭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어제 발표로 인해서 많이 기대에 못 미치는 바람에 일단 많이 다시 재차 하락을 하는데요. 일단 금리 인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건설주 쪽으로는 많이 다시 재차 하락세를 보인다면은 건설주 쪽으로 일단 저가 매수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제 금리 인하를 하려면 제일 민감한 쪽이 건설이기 때문에 건설 쪽하고 그다음에 증권주 쪽으로 볼 수 있는데 다시 재차 하락세를 보인다면은 이 건설 쪽으로도 저점 매수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자 건설 관련주 해서 이제 아무래도 주택 경기가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이제 건설주들이 요즘 들어서 반짝했는데요. 하지만 또 그에 대한 조정도 단기 급상승에 따른 조정을 지금 현재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장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고 가는 것이 좋을지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예, 뭐 지난주 화요일에 단기적으로 바로 전고점인 1,200포인트를 목표로 하고 시장에 대응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네. 최근 한 달간 20%가 훨씬 넘게 상승했던 코스피 지수가 60일 이평선 돌파 이후에 지난주 내내 지수가 오르면서 장중한 때 11월 초 바로 전고점이었죠. 네. 1,200포인트를 넘기도 했지만요.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코스피 지수가 힘없는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네. 최근 호재성 재료들이 많이 소진되어 버린 시점에서 뭐 이렇다 모멘텀도 없는 가운데 대내 불확실성이 좀 약간씩 좀 커져버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네. 26일 날 배당 기산일 이후로는 프로그램이 매도로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최근 또 팔자세를 지금 강화하고 있는 기관의 매도세도 최근 수급적인 불안 요인으로 지금 예상되어지고 있고요. 네. 여기에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역시 최근 그리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약세는 최근 반등에 대한 단기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그렇다고 단기간에 다시 이제 위로 치고 올라간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어느 정도 시일이 좀 많이 걸리겠죠. 모멘텀이나 아니면 강력한 매수 주체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주도 업종, 주도주 뭐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일단 접근을 해야 되겠는데요. 뭐 오늘 좀 과도하게 빠지긴 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팔자 매물만 있고 사자는 좀 실종돼 버린 일종의 수급 공백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만약 내일도 지수가 약세를 보인다면은 과감하게 저점에서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수 방등 시 제일 먼저 움직이는 업종으로 특히 단기 하락이 큰 철강은 이제 동국제강 뭐 그런 쪽이 좀 되겠죠. 네. 그다음에 건설, 조선, 증권주 쪽이 되겠는데요. 건설은 아무래도 GS건설, 대림산업, 중소형 건설 쪽으로는 코오롱건설 뭐 이런 쪽이 되겠고요.
조선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삼성중공업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진중공업이 그 실적을 바탕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네. 증권주 쪽으로는 여전히 그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삼성증권, 그다음에 동양증권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이고요. 수익률을 좀 크게 잡기보다는 그 어느 정도 그 오르면은 매도하고 나오는 그런 단기성 매매로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요. 당분간은 그 지수의 그 움직임보다는 종목으로 좀 대응해 나가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그 차트를 잠시 보시면서 그 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차트가 일단 오늘 같은 경우가 그 다행히 그 60일선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그 끝난 게 그나마 그 좀 다양스럽게 좀 보여지는데요. 네. 전 고점인 그 1200선하고 60일선하고의 이런 그 사이에서의 등락만 거듭하는 그런 게 지금 좀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요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에서만 일단 움직일 걸로 예상을 좀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번에 끝나는 26일 날, 그 29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낙폐일까지, 그 다음에 그 윈도우 드레싱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 여기서는 그 중간 사이에서 60일 사이하고 1200 사이에서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양상을 좀 나타낼 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밑에 그 20일선이 빠르게 올라와야 되지 않겠냐. 아무래도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격이 지금 100%가 좀 넘게 좀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여기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21선이 많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61선하고 만나면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1월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 지금 매수 주체가 없고 그다음에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는 단기간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냐. 좀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차트를 통해서 현재 장세에 대한 진단을 보다 상세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가장 귀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시장이 어떤 적극적으로 접근을 할 때 종목 선정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던 게 가장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생존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제 위기가 좀 지나갔을 때 보다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실적과 탄탄한 내실이 함께 복합된 그런 기업들로만 한정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보다 더 좋은 그런 선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양중금증권의 김경수 사장과 함께 증시 분석과 앞으로의 장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여쭤봐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시장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죠.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국립광고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이번 순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을 보다 전문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는 센시장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LIG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변종만 과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식시장이 꽤나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의 약세 원인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지요. 네, 지난 11월 20일 코스피가 948포인트를 기점으로 반등을 시작했는데요. 네. 최근에 코스피가 장중 1200선까지 돌파를 시도하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35포인트 하락하면서 그동안 반등에 따른 부담감을 나타냈습니다. 기관 투자가 좀처럼 매수세를 보이지 못했고요. 최근 매수세를 기록하며 증시에 힘을 보태줬던 외국인도 오늘도 660억 원가량 순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부가 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계획을 밝힌 것과 밝힌 데에 따른 건설과 운수장비 업종 주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로 수요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전기전자 업종의 하락률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제로금리를 선언하면서 1,200원대까지 하락했던 환율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이틀째 상승하면서 1,338원까지 상승한 점도 시장엔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요타도 71년 만에 분기 영업적자를 예고하는 등 기업들의 분기 실적 악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에서도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자, 이제 2008년도가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자, 연말 주식시장을 잘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내년도에 이제 성공적인 또 밭갈이를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지 성공적인 마무리가 될까요? 네, 이제 뭐 불과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네.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배당 투자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부분이 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배당 투자요? 예.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주가 상승률을 보면은 98년도 외환위기가 있었던 98년도에는 좀 주가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었지만 그 이후로는 사실 월초 대비 12월 달에 주가 상승률은 좀 월초와 비슷한 수준에서 끝이 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달에는 한 월초 대비해서 한 11% 정도 상승한 상황인데요. 이런 측면에서는 다소 부담감은 있지만 아무래도 연말 배당과 윈도우 드레싱 효과 정도는 이벤트성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먼저 그 배당 투자와 또 관련된 그런 전략에 대한 조언을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배당 투자라고 하면 흔히 투자자들이 연말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 잠시 매수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도 일부 있는데요. 배당 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투자 전략으로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다우의 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다우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중에서 시가 배당 수익률이 높은 10개 종목을 구성을 해서 반복적으로 동일 비중을 투자를 하면 그 성과가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하나의 투자 전략으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그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은 그 주가 변동폭이 크질 않고 주가 상승 매력도 높지 않다는 점에서 개라는 오명이 좀 붙긴 했습니다만 이것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좋은 투자 대안이 될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그 비슷한 개념을 적용해서 코스피의 개라는 그 종목을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SOL을 비롯해서 외환은행, KT, SK텔레콤 등 10종목으로 구성된 그 코스피의 개의 성과는 2008년도에 나쁘지 않았고요. 시장 대비 한 7%포인트 정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2009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을 가지고 2009년도 예상 코스피의 개를 또 구성해 보았는데요. 역시 12월 달에 코스피 대비해서 한 4%포인트 정도 아웃퍼폼하면서 괜찮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 투자라는 거를 연말에 단지 얼마 정도의 배당금을 받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는 그다음에 기업 환경이 경영 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업에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특히나 이제 배당 투자가 요즘 들어선 주식값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요. 그 시가 대비해서 시가 배당률이 실질적인 배당률이 상당히 높아져서 사실 정기예금 드는 것보다 오히려 나은 경우들도 왕왕 있기 때문에 배당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지금 같은 주가 하락기 때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아직 기관의 움직임을 보면은 윈도우 드레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는 좀 보기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남은 기간 동안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기관 투자자들이 뭐 순매도를 보이면서 아무래도 아직은 윈도우 드레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12월 들어서도 역시 뭐 외국인들은 소폭으로 순매수를 했고 기관들은 뭐 순매수를 보이긴 했지만 대부분이 증권사 쪽에서 ELS나 ETF 차익거래 물량과 관련된 1조 4천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투신권은 지금 순매도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수급 면에서는 아직 윈도우 드레싱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그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좋지 않다는 점도 윈도우 드레싱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 12월 15일자로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들의 대부분의 수익률이 시장만 못했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상위 10개 정도만 아마 시장을 비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대부분의 평균 수익률은 시장보다 한 4, 5% 정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연말을 앞두고 기관 투자자들의 윈도우 드레싱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연말을 맞아서 아무래도 이제 연말에 투자 전략에 관한 조언을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연말에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그나마 가장 좋다고 보시는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연말 배당과 윈도우 드레싱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무래도 아직은 시장이 펀더멘털리 좋아진 것들이 크게 없기 때문에 네. 아직은 그런 것들이 이벤트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시장은 그 펀더멘털리 이제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경기 상황의 변화를 반영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1월 달부터 이어질 4분기 기업들의 실적 악화 가능성이 보다 더 포커스가 맞춰질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이루어지는 이벤트성 재료들은 단기 트레이딩 재료로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변정만 과장을 모시고 이제 연말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는데요. 이 짧은 기간이나마 어떤 방향으로 투자 전략을 잡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그에 대한 조언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이틀째 하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조정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투자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증시 조정이 계속해서 이뤄질 것인가, 연말 연초까지 이 조정세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아무래도 집중이 되어 있을 텐데요. 자, 그런데 이래저래 오늘 하락장의 원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여러 실질적인 그런 그 뉴스들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라는 점에서 그 하락의 의미가 단순히 어떤 시장의 수급 상황 이나 정책 발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과는 보다도 좀 차원이 다르지 않나라는 그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유동성 랠리가 당분간 또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기업들의 실적 이것이 바로 증시의 어떤 한 기업의 그 가치를 판단지는 가장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지금의 증시에 접근을 하실 때는 보다도 보수적으로 보다도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자세가 어느 때보다 더욱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